네, 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이름은 딱 수학 가르치기에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한테 소개를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서강대학교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그리고 30년 가까이 아이들한테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수리논술 전체에 대한 총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왜 대학에서는 수학 성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대학이 요구하는 바들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어떠한 형태로 수학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각 대학별 수리논술에 대한 강론에 대한 이야기도 찍을 건데,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수학 공부에 대한 개괄, 아니면 혼자서 수학을 좀 재미있게 공부해보고 싶은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유튜브에 제 개인 채널이 있거든요. 이름이 한사영이라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채널을 개설하면 당연히 여기만 뜨겠지 했는데, 한사영으로 검색하니까 한국 사진영상문화원이 검색이 먼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지 마시고 사영쌤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사영쌤의 매스스토리즈라는 채널이 하나 뜰 겁니다. 거기에서 순서대로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지루하면 건너뛰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제가 재생 목록을 분야별로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분야별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놓은 채널이니까 이 채널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리논술 총론으로 좀 들어가서 제 대학에서는 수리논술을 왜 시험을 치르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리논술 시험을 대학에서 보는 이유가 뭘까요? 수학이란 학문을 중요한 과목이라고 인간들이 인식한 것은 꽤나 오래됐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경에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세계 최초로 이제 교육기관을 하나 설립을 합니다.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만들고, 그 아카데미아의 정문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라고 적어놨다라고 해요. 그때로부터 무려 25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모든 대학의 입학처를 맡고 있는 수장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학교 오고 싶냐? 너 수학 좀 하니? 그것이 수능 성적이 됐건, 수리논술, 대학별고사가 됐건, 아니면 심층 면접이 됐건 상관없이 수학 성적을 우리 학교의 신입생을 뽑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인간들은 수학이라는 과목을 그렇게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국문학도이고 나중에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는 친구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대 교육 과정에서 수학이라는 과목이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교육의 목적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하는 거죠. 대학에서 보려고 하는 것도 너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사고의 능력은 사실은 인문 계열이든 자연 계열이든 상관없이 보다 더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 학부 이상의 공부를 하려고 하는 모든 친구들한테 필요한 덕목이 되겠죠. 거기에 덧붙여서 가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세기의 독일 수학자, 이제 흔히 세계 3대 수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가우스는 수학은 모든 자연과학의 언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학도가 됐건 공학도가 됐건 자연과학 계열의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수학은 언어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도로서의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그냥 인문학도로서 논리적 사고의 능력을 갖추는 것, 이 두 가지 덕목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공부해 왔는가를 대학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방향성에 맞추어서 공부를 했어야 해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수학은 논리적 사고를 훈련시키는 학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암기 과목인가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전 암기 과목으로서 수학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은 세 단계로 구별을 한다. 초등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과정이 있고, 그
그 다음에 고등과정이 있습니다. 자,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느 과정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자신이 고등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초등과정 6년이고요. 중등과정이 또 6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안에서 고등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은 대학교의 학부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통틀어서 중등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중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로 가건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로 가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 모두 중등교원 임용고사를 통과한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과정에서 여기는 대학교 학부 이상이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어떻게 겪어왔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고등학생들 한테도 역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지금 기한이 촉박하다고 해도 뭐 옛날 속담에 바늘 허리에다가 실 묶어가지고 바느질 할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과정을 밟아서 공부를 하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수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고력 중에서도 이제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큰 덩어리로만 구별을 하자면 하나는 귀납적인 사고고요. 또 하나는 연역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초등교과과정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귀납적인 사고를 훈련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연수들 사이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 연산 체계가 가지는 시스템 자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법칙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스스로 체험하고 깨닫게 만드는 것들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적인 사고라는 것은 구체적인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서 보편적인 법칙을 끌어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사유의 형태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보면 A4 용지 같이 네모 반듯한 종이를 반으로 접어보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면 이 잘라진 부분들을 펼쳐보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삼각형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얘는 반으로 잘라서 접어서 자른 부분이기 때문에 요 변하고 요 변 길이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을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접어주면 완전하게 포개어지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 하면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의 밑가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형태의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보편적인 법칙을 끌어내는 것으로서 사유를 확장해 나가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반해서 중등 교과과정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는 귀납적인 사고뿐만이 아니라 연역적인 사고를 훈련시키는 것으로서 교육의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연역이라는 것은 반대죠. 보편적 법칙이라고는 사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것보다는 선험적 진리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선험적 진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이게 선자가 먼저 선자거든요. 경험에 앞서서 보편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딱 보는 순간 아 그것은 그래 맞아 당연한 거야 라고 여겨지는 어떤 진리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선험적 진리로부터 출발해서 거꾸로 구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좀 작은 단위의 법칙들이 왜 옳은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수학은 별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그게 왜 당연할 수밖에 없는지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보편적 진리가 옳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저울이라든지 초등학교 때는 다양한 교보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A랑 B랑 만약 같은 거면 A 더하기 C하고 B 더하기 C를 한 결과도 여전히 같은 거야. 어떤 두 놈이 서로 같으면 같은 양만큼을 더해도 같은 거지? 라고 물어보면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당연하죠?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왜 그런지 증명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 하면 선험적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선험적 진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구체적인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x 더하기 3을 했더니 만약 7이 되었다라면 이 x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 아 같은 만큼을 양쪽에 더해도 여전히 같다며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더해볼까? 원래 x 더하기 3이 있었으니까 얘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결과도 여전히 같을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고 덧셈에 대해서는 이걸 먼저 더하고 뒤에 마이너스 3을 더하든 얘를
3하고 마이너스 3을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x를 더하든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결합법칙이라고 배우게 돼요. 근데 3과 마이너스 3의 합은 0이니까 x 더하기 0이 돼서 결국 좌변에 x만 남게 되죠. 그리고 7 더하기 마이너스 3은 4와 같으니까 x 더하기 3으로 해서 만약 7이 되었다면 저 x는 4일 거야 라는 결론을 얻는 게 합당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귀납적인 사고와 연역적인 사고를 총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수학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대한민국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슈가 되는 게 뭘까요? 학생들 중 대다수가 수포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신화를 이야기하죠. 수학은 대단히 어려운 학문이고,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당연한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신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그것이 왜 당연한지 설명해주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적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가는 즐거움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한테 수학은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나 수학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면 아, 저 사람은 변태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초등교과 과정 들어갈 때 좀 생각을 해보죠. 어린 시절의 친구들은 당연히 사랑받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를 보면서 나는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밝게만 자랐으면 좋겠지 공부를 잘하길 바라지 않았는데 애가 어느 날 봤더니 수포자가 돼 있더라. 왜 이런 걸까요, 선생님? 자, 생각을 해보죠. 초등학교 뭐 1학년이든 뭐 아니면 유치원이든 처음으로 이제 수학을 접하게 되는 단계를 좀 생각을 해보죠. 수가 무엇인가를 좀 배우게 됩니다. 근데 막상 그런 질문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세요. 수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난 답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뭐 학생이면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학부모라면 나는 우리 아이한테 수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학을 공부했으면서. 수학이 뭔데요? 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막상 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해요. 심지어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학생들이 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렵게 뭐 이런 아이들을 자연수야 라고 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처음 시험을 치르게 되겠죠. 당연히 평가 같은 것은 초등학교 때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는 아이들은 평가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엄마들이 이야기하죠. 아, 괜찮아. 자, 말로는 괜찮아 라고 하고 하지만 아이들은 비언어적 제스처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엄마의 눈길을 보는 거죠. 정말 괜찮은가? 처음에 한번 실패했을 때는 그냥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실패가 한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말로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이가 느끼기에 이건 괜찮은 상황이 아닌 거죠. 이대로 가다가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로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건 아이들한테 엄청난 공포거든요. 그러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주체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죠. 교사. 사실 교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교사보다는 교육 기술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학부모가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교사가 되지 못한 교육 기술자들이 이제 이 형태에서 이 시점에서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죠. 어머님, 수학을 이거 잘하려면 아이들이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요. 연산 능력은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2 더하기 3은 물음표, 4 더하기 7은 뭐 물음표, 깨알같이 적혀 있는 연산 훈련 프로그램들을 권해주죠. 그러면 아이는 계속 엄마 눈치를 보거든요. 아, 내가 이걸 수행해냈을 때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건 실제로 예전에 이제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연봉을 엄청나게 고액 연봉을 제시를 해주고 업무를 이걸 주는 거죠. 하루 8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여기 쌓여져 있는 서류들을 이쪽으로 옮겨 쌓는 걸 시키는 거예요. 한 장씩.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딱 8시간. 이것을 1년 내내 하면 연봉 한 5억 줄게. 할까요 이거? 실험 결과 처참하죠. 이틀 이상을 버틴 사람이 아마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의 일을 하는 것들을 되게 못 견뎌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그걸 시키고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수학이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학생들이 박탈당한 굉장히 중요한 권리가 뭐냐 하면 실패할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도 분명히 자기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실패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 아이가 실패하기 전에 미리 가서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근데 아이들은 스스로 실패해보지 못하면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수에 대해서 배우고
뭔가 이게 좀 잘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어느 순간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산술 계산을 좀 빠르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시험에서 계속 처참한 실패를 하고 시험을 잘 봐서 나도 좀 더 사랑받고 싶다라고 욕망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연습을 하게 되고 그 연습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연습을 했더니 이러한 법칙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실패의 과정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중학생이 됐어요. 학원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일단 내신이 중요하다. 전 내신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신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구나. 중학교 내신이 도대체 뭐의 의미가 있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신이 중요합니다. 중간고사 대비를 해주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중간고사 몇 년 동안 5, 6년 기출 문제를 쫙 뽑아가지고 한 200문제, 300문제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뭘 틀려와요? 재작년 기출인데 재작년에는 분명히 5번이 보기가 답이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2번으로 바꿔놨어. 근데 아이는 5번 찍어가지고 틀려갖고 오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수야. 난 원래 잘 아는데 실수야. 그러면 그렇게 반복된 패턴으로 문제들을 풀다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풀이 방법 자체를 외워버립니다. 남들이 풀어놓은 방법을 그대로 쫓아서 따라 쓰면서 문제가 풀리니까 난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이해했다라고 착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만 문제의 패턴이 바뀌어지면 그 문제를 못 푸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 깊이 있게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공부한 학생이라면 예제의 개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200문제, 300문제 똑같은 패턴의 문제들 왜 그렇게 많이 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깊이 있게 개념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작업 먼저. 그 다음에 그하고 관련된 이그젬플, 예제라고 하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판단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 서너 개. 그리고 나중에 그런 과정들이 겹쳤을 때 그 다양한 분야의 사고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그젬플 또 한 서너 개 정도 풀어나가면은 그 개념을 다지는데 이미 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제일 좋은 교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전 항상 학교 교과서를 좀 일단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모든 내용들이 가장 잘 압축되어져 있는 교재예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교과서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학 교수들 이렇습니다. 수능 출제자도 대학 교수고요. 대학별고사 출제자도 대학 교수입니다. 당연히 누가 쓴 걸 보는 게 맞겠어요. 근데 다들 정석, 개념원리, 아니면 EBS 수능 특강.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게 EBS 교재 연계율을 높였던 것이 저는 아이들을 바보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지금 다시 낮춰나가겠다라고 선언한 건 그나마 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교육정책의 모든 목적이 사교육시장 주기기로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은. 아이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키워낼 것이냐를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 일단 연역적인 사고를 제대로 익힌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언적 진리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아까 수학을 익힌다는 건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새로운 언어, 영어를 예로 들어볼까요? 영어 공부하려면 일단 뭘 해야 될까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캐블러리,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용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수학에서는 데피니션,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만약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집합에 대한 이론으로 돌아가서 두 집합 A와 B가 서로 같다라는 이 수학적 문장의 정의가 무엇인지 일단 포지 상태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슬픈 건데 수능 출제 범위에서 1학년 과정이 빠진 이후에 학생들이 집합을 잘 안 보더라고요. 근데 집합에 대한 이론은 나머지 수학이 토대를 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론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고 있어요. 어쨌든 그걸 차치하고 두 집합이 서로 같다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 중 거의 7, 80%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해요. A에는 원소들하고요, B에는 원소들을 비교해봐서 다 똑같은 원소들이 들어있으면 두 집합은 같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정의를 이해를 해버리면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사태가 되냐면 수리논술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이 수학적 정의들을 그대로 쓰거든요. 사실은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기호의 정의는 A가 B에 포함되고 동시에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수학적 정의를 수학자들은 왜 그냥 원수 비교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할까? 그럼 그 다음 단계로 A가 B에 포함된다는 말의 정의는 뭐냐? X라는 원소가 A에 속하면 그 원소가 B에도 속해 있어 라는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수학적인 언어로서 표현을 못 해내면 답안 작성을 할 수가 없겠죠. 수능 문제 풀듯이 그냥 계산 과정이 뭐든 상관없이 답을 내는 것만 중심으로 보게 되면 굳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2주팔 같다라는 말의 뜻만 어렴풋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대학에서는 그런 어렴풋한 이해를 별로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적어도 논술 전형에서는 그렇습니다. 논술 전형은 대학이 이런 욕망이 투영된 전형이거든요. 다른 거 잘 모르겠어. 근데 너 수학하고 과학 좀 잘하니? 아니면 수학 좀 잘하니? 그쪽에 특기가 있으면 일단 우리 자연계를 다 받아줄게. 다른 과목 다 필요 없으니까 와도 좋아. 그런 욕망을 정말 적극적으로 드러낸 게 연세대죠. 수능 최저도 없앴단 말이에요. 수학과학만 잘하면 너 받아주죠. 뭐 나중에 강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고등학교 내신을 뭐 30%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강론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학적인 정의를 이해한다는 것은 당연히 수학적 언어 자체로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선언적 진리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수학에서는 공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증명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참인 진리들입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고도 그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문장들. 근데 교과서에는 공리라는 문장, 단어는 쓰이진 않습니다. 다만 뭐뭐의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박스에 이렇게 딱 쳐져 있고 뭐 써 있는데 그 어디에도 이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증명 없이 받아들여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을 이제 이 두 가지 개념만 활용해서 구체적인 명제들을 우린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정리들은 참은 참인데 선언적 진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뭘 해줘야 되냐면 증명을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얘가 왜 옳은지. 그랬을 때 비로소 그것이 옳구나라고 남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증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납득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이 사람한테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새로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 자체도 새로운 언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또 들죠. 얼마 전에 EBS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의 문해력. 혹시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의 독해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아이들의 독해력이 떨어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카톡방에다가 공지사항을 단체 카톡방에다 공지사항을 적는데 3줄 이상 넘어가면 아이들이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지사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카드 뉴스로 만든다는 겁니다. 크게 뭐 문자 키우고 3줄 안 넘게 핵심만 문구만 딱 해가지고 반짝반짝하고 아이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서 읽게 만든다는 거죠. 전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길고 지루한 문장을 읽는 거 연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문자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때 당연히 논문을 써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생각을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학문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텍스트가 아니라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검색하는 것이 굉장히 요즘 아이들이 익숙해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동영상 강의를 듣고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시청각으로 내가 공부를 한 것들 오래 갑니까? 금방 휘발돼서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손으로 글로 써보고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 정보는 내 정보로 체화되지 못합니다. 그 정보는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정보예요. 물론 요즘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유튜브를 보면 다시 그 정보를 획득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이 학문 분야에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대학을 가는 목적이 보다 고차원적인 학문을 좀 연구해보고자 하는 욕망에서 만약에 대학을 가는 거라면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얻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제 유튜브 채널을 소개했는데 그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문자와 사람 목소리만 나오게 제가 일부러 만들고 있어요. 그걸 본 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 구독자 안 늡니다. 제가 그랬어요. 무슨 상관인데요. 구독자가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통해서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전 이 채널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공부는 문자 기반이어야 해요. 그래서 재미있게 만들어줄 생각 요만큼도 없습니다. 심지어 무료예요. 제 시간과 노력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무료 채널을 만들고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지루함을 참을 정도의 싸가지는 가지고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루함을 참고 꾸준하게 매스토리즈 001부터 해서 꾸준히 그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기 손으로 받아쓰기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수학 성적이 향상되게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제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문자 기반으로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움받는 학생들이 좀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공부를 난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요. 고등학생이에요. 어쩌면 좋죠? 뭐 어쩝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해야죠. 문자 기반으로 읽고 쓰고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써보고 문제를 푸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보다 많은 문제를 풀는 것보다는 개념을 명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개념을 가지고 적절한 이그젬플을 찾아서 풀어보는 것. 그렇게 다져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수학이 어렵고 양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중등 교과과정에서 초등, 중등 교과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교과 공부의 분량이 많지 않아요. 착각입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을 풀이를 시키니까 양이 많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익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사유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지금은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예전 서울대학교 기출문제입니다. 2mm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루트 A는 언제나 B분의 A와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2B 사이에 있음을 설명해봐라. 두 번째,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떠한 값이 더 가까운지 설명해봐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글을 많이 읽고 문해력이 좀 충분하게 제대로 수학 공부해온 학생이라면 문제를 보는 순간 당연히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신기하다 일 겁니다. 자연수 A, B를 내가 어떻게 잡더라도 루트는 항상 이 값과 이 특정한 값 사이에 항상 들어있대잖아요. 이게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납적으로 정말로 그럴까를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A가 1일 때 B가 2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럼 B분의 A는 2분의 1이 되고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2B는 A 더하기 B는 3이고 A 더하기 2B는 5가 되겠죠. 2분의 1은 0.5가 되고 5분의 3은 5 나누기 3 하면 3, 1은 3, 3, 6, 10 하니까 1.6 정도 되겠죠. 1.6보다 조금 큰 값이에요. 근데 아마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이라면 얘가 대략 1.4 정도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0.5하고 1.6 사이에 루트 2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두 자연수를 했으니까 순서를 바꿔도 같은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과연 그런지 이것저것 넣어보면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B분의 A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2B는 2 더하기니까 역시 3분의 4가 되죠. 3분의 4는 1.3 정도 되니까 1.3보다는 루트 2가 크고 루트 2보다는 2가 크니까 이 경우에도 루트 2는 이 두 값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야 신기한데 정말로 그렇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논술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보이시오, 증명하라, 설명하라, 서술하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과정들을 가지고 자신의 호기심을 좀 확장해서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팁은 크기 순서가 바뀐다는 겁니다. 항상 얘보다 루트 2가 크고 루트 2보다 얘가 더 큰 게 아니라 A, B의 값에 따라서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사이에 있음을 보기라고 했으니까 왜 저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사이에 있음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사이에 있다, 크다, 작다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크다, 작다를 어떻게 약속을 했었는지 떠올려야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배우게 되는 실수의 기본 성질에 보면 모든 실수는 다음 셋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나오죠. A가 양수이거나 A가 0이거나 음수이거나 다른 경우는 없다라고 배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이것은 실수의 세계에서는 크기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A하고 B가 모두 실수이면 그러면 A 빼기 B도 실수일 것이고 이 A 빼기 B도 셋 중에 하나입니다. 양수이거나 0과 같거나 음수이거나. 우리는 이렇게 될 때 A가 B보다 큽니다라고 이야기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렇게 됐을 때 A가 B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이러한 크다 작다의 기본 개념 역시도 이러한 실수의 기본 성질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해볼 것은 얘와 얘를 크기를 비교해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해봐야 되겠다? 빼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자동으로 납니다. 그러면 빼보는 경우에서도 특히 같은 경우는 왜 안 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도대체 이 B분의 A라든지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2B가 어떤 수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만약 학생이라면 눈치챘어요. 이게 어떤 수인지? 중학교 때 여러분들은 정수의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유리수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이것이 이미 망각이강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논술은 고등학교 과정만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등교과 전체라고 봐야 되고 초등교과까지도 다 포함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학 전체를 총체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개념을 알고 있었다라면 아, 얘는 유리수일 수밖에 없어 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판단이겠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요놈은 무리수라는 걸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무리수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졌고 실수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얘하고 얘는 유리수하고 무리수니까 절대로 같아질 수 없구나. 따라서 가능한 케이스는 두 가지야. 첫 번째, B분의 A가 루트 2보다 크거나 두 번째, B분의 A가 루트 2보다 작거나.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것일 때 얘하고 루트 2를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 밑에 필요한 거. 두 번째, 이게 성립할 때 얘하고 루트 2를 또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2B 빼기 루트 2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통분이라는 개념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뭘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놓고는 크기 비교가 안 되니까 당연히 통분을 해봐야만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한 수식 정리하는 걸 배웠어요? 인수분해라는 걸 배웠잖아요. 당연히 인수분해하면 복잡한 수식이 간단해지는 겁니다. A 빼기 루트 2B가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2를 묶으면 역시 A 빼기 루트 2B를 얻을 수 있으니까 얘는 A 빼기 루트 2B로 묶어냈을 때에 1 빼기 루트 2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럴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A가 루트 2B보다 클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A 빼기 루트 2B는 당연히 양수예요. A 더하기 B도 양수일 거고 둘 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만 음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루트 2보다 클 때에는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2B가 루트 2보다 더 작다는 겁니다. 루트 2를 뺐을 때 0보다 작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2B보다는 루트 2가 더 크고 루트 2보다는 제가 더 크다. 그래서 첫 번째 가능한 케이스 확인해봤고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서 답을 쓸 수 있겠죠. 당연히 뭐 나쁘지 않은 답안입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문제를 푼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빼기 4x 빼기 5가 0보다 작다를 풀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인수분해해서 x 빼기 5, 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웠죠. 작은 놈과 큰 놈 사이야. 0보다 작으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단 크고 5보단 작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러한 부등식에서 이런 결론이 어떻게 끌어진 거냐? 당연하잖아요. 내지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밖에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근데 대수학 문제는 대수학적으로 접근해서 푸는 게 제일 간단해요. 두 놈 곱해서 음수잖아요. 그렇다는 건 어떤 뜻이라고 그런 대답을 해요. 학생들이. 부호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x 빼기 5와 x 더하기 1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겠지. 근데 똑같은 x에서는 5를 뺐고 얘는 1 더 있잖아. 누가 더 커? 당연히 얘가 더 큽니다. 큰 놈이 양수, 작은 놈이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x 빼기 5가 0보다 작으려면 x는 5보다 작아야 될 것이고 x 더하기 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지만 이 식이 만족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결국 이 부등식이 만족된다는 게 x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있다는 뜻이구나. 그런 의미로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친구라면 이 문제를 방금 전처럼 접근하지 않고 아마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방금 전처럼 보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루트 2 빼기 B분의 A하고 A 더하기 B분의 루트 2 빼기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2B를 곱했더니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가 뭘 의미하죠? 루트 2가 얘하고 얘 사이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등식이 늘 성립할 수밖에 없어를 보여주면 언제나 이 사이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처럼 두 가지 케이스로 굳이 나누어 보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 질문, 어떤 값이 더 가까우냐? 이것도 신기하죠. 늘 항상 특정한 값에 치우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가깝냐라는 질문을 이해하려면 실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죠. 실수란 수직선 위의 점들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수집합입니다. 따라서 수직선 위의 실수들을 나타냈을 때 그 두 실수 사이의 거리, 가깝냐 멀다는 건 거리라는 뜻이잖아요. 거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바로 절대값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두 개의 절대값 중에 누가 더 작으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해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 빼볼까? 빼는 건 너무 끔찍하죠. 왜냐하면
절대값 안에 있는 전체 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가지고 총 4가지 영어가 나올 거고 4가지 영어를 일일이 다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절대값은 항상 양수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나눠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눔 결과가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것이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 크다는 이야기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수월하게 혹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최고의 답안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문제를 풀어서 답안을 도출했는데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졌어요.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냐? 얼마나 또 훌륭하게 답을 작성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논술 시험을 보러 갈 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턱걸이에서 붙자가 아닙니다. 나만의 독창적인 해법으로 정말로 멋있는 답안을 작성을 해서 대학 홈페이지에 내 답안을 올려야지, 모범 답안으로. 실제로 재작년에 숭실대학교 합격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학교에서 제 답안 모범 답안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냐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 장학금은 준대니? 공짜로는 안 된다고 하지. 농담인 거 아시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모범 답안으로 채택되어야지 하는 정도의 욕심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해나가야지 보다 나은 결과를 얻지 않겠냐라고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B분의 A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유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유리수 P라고 표현하게 되면 얘는 분자분모를 B로 나눴을 때 P 더하기 1분의 P 더하기 2의 꼴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변수가 하나가 됐죠. 아까 A, B라는 두 개의 변수를 다뤄야 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듯 보였지만 이제는 간단해졌습니다. 그럼 1변수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다시 접근해서 풀어보면 도대체 루트 2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무리수라도 이러한 유리수의 쌍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사실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자신의 사유를 확장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나가야죠. 지적 호기심을 계속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게 맞고요. 중학교 3학년 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닌 경우만으로 제한을 하겠죠. 근해 공식 배웁니다. 당연히 중학교 3학년 때니까 A, B, C는 무슨 수라고 되어 있어요?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수가 실수인 실수계수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대해서 배우죠.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어요. 허수가 존재한다는 걸 배우고 복소수가 존재한다는 걸 배웁니다. 실수보다 더 큰 범위의 수체계가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전 물어보죠. 야, 그렇다면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이것이 당연히 실수라고 했는데 얘가 복소수일 때도 이 근해 공식은 여전히 성립할까? 이건 제가 물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내가 배웠던 실수라는 개념에서 이게 옳았는데 새롭게 배운 복소수라는 개념에서도 여전히 이것은 옳을지 혹은 이 세계는 뭔가 다르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지적 호기심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게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실제로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 보면 전 위안을 얻는데 수리논술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세요. 제대로 공부한다는 건 영역적인 사고와 기납적인 사고가 가지는 특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두 번째, 수학적 언어로서 자신의 사고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해 나가면 공부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장담컨대 독하게 마음먹고 하면 6개월 만에 고등학교 과정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만 하는 수학 교과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부모님 세대한테 물어보면 금방 확인할 겁니다. 부모님 세대들이 배우던 수학 교과 과정에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준 것도 전 좀 불만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 총론은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각 대학별 기출문제들 가지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론으로 좀 넘어가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